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영진 아나운서를 대신해 슬라생을 진행할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서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출근길이 아닐까? 대중교통이 가장 위험한 건 아닐까? 출근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해본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중교통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저의 이런 의문을 조금은 해결해줄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m 간격 두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내에서는 2m 간격이나 20m 간격이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같은 공간 내의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환기 여부, 마스크 착용 같은 복잡한 조건들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제한적인 만원버스는 감염 위험이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공간에서는 거리를 두고 앉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다가오는 5월 무척이나 더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에어컨 틀었다고 창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요. 가끔은 환기하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맙시다. 가뜩이나 발걸음이 무거운 출근길,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이런 고민 말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은 반드시 칼퇴할 거야. 이런 고민들만 하고 싶네요. 자, 오늘 1부는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해결해야 할 고민들도 늘어나고 있죠. 교육부터 교통까지 신도시의 고민과 해결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량 2대 공간을 차지한 민폐 주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주차 때문에 생기는 법적 문제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포도 이런 신도시 중 하나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고민거리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와 또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볼게요.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YT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 한강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과밀학급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요즘에 학생들이 워낙 적어진다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아무리 인구 이동이 많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정 학급이 아니고 전반적인 과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강 신도시는 국가 2기 신도시로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학생 수도 각급 학교가 늘기 때문에 과밀로 몸살 앓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김포시의 유초 중등 과정 학생이 총 6만 3,789명이었는데요. 4년간 3,000명씩 늘어왔고요. 2015년 대비 1,816명 증가해서 4년 동안 20.42% 학생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불행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증가세가 5년간 계속 이어져서 과밀이 더 심해질 거고요. 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근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배정 못 받은 고등학생이 한 4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치원부터 초, 중등까지 현재 과밀 학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김포 지역의 과밀 학급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반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초등학생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초등학생은 28.6명인데 경기도는 26명입니다. 한 10% 이상 과밀인 것이고요.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살펴보니까 중학교는 33.5명, 고등학교는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이 역시 10%포인트 이상 높은 과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 이상 과밀 학급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각급 특기적성 관련 교실도 모두 없애고 일반 학급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고밀도 증축까지 다 한 결과가 이거라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가 더 심해져서 입학 정원의 61.5%만 신도시에서 고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40% 가까이는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뭐 저도 포함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야. 그 학생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인프라 자체가 워낙 이 정도 수준에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33명, 30명만 되더라도 이제 과밀학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신도시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참고해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신도시를 계획할 때 뭐 학생이나 교육시설 수요 예측 같은 것들도 하면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이 궁금해집니다. 신도시의 과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신도시 계획 시에 학생 유발 수요 예측을 실패한 경우입니다. 예. 한강 신도시 개발협의 시에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생 유발률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에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유발률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6에서 7%포인트 낮은 것이고 실제 한강 신도시가 입주한 결과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많아서 학교용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보면은 공동주택 입주 대비해서 늦은 개교 그리고 수요 대비 작은 규모의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에 모든 학교를 신증설했거든요. 또 증축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서 향후에는 학교 용지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도 실패를 했고 개교도 늦었고 또 좀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신설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밀학급이 되면 뭐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힘겨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밀학급에는 어떤 문제들이 보통 일어나는 겁니까? 평균 학급당 25명대인 다른 지역에서 지역과 비교해 보면 30에서 32명은 학생이 매우 많은 곳인데요. 예. 당연히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학교 전체로 보면 과도한 학교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 현장을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당연히 호소를 하시겠죠. 그리고 학생들 편에서 보면은 부족한 급식실, 특화 교실, 그리고 운동장, 여러모로 학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제 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 밀집된 공간에 정말 사람들 많으면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아니라도 어디나 다 그럴 텐데 학교는 특히나 그런 게 좀 심할 것 같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요? 네. 특히 저학년 경우는 등하교 거리가 멀어진 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학교 부족 사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인근 가까운 학교에 정원이 초과되면 원거리로 당연히 배정을 받겠죠. 예. 그래서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에 부모님 걱정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야, 이게 안전사고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최근에 김포시 학부모님들 만나서 관련 문제 얘기 나눴다고요. 그 학부모님들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네, 주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제안이 많았었는데요. 참석자의 대부분은 초, 중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이 고등학교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가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강 신도시 내 지역 고등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유학을 떠내는 학생이 생길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예. 2020년 기준으로 신도시 내 중학교 졸업생은 2,0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고등학교는 정원이 1,278명이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생이 800명이 발생했고요. 이는 한강 신도시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의 40%가 원거리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진짜 등하교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도 계속해서 좀 설립 예정입니까? 네,
과밀학교 그 횟수에는 좀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가칭 운양 1초중 경설학교가 교육부 중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개교 예정 추진 중이고요. 신도시 내 학교용지가 고갈돼서 신도시 밖에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내에는 가칭 마산중학교가 내년에 개교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학교가 개교해도 학생 수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는 현저히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수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한강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고교 신설을 2012년과 13년 그리고 작년인 2020년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었는데요. 모두 세 번 다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열릴 교육부 재심사에 다시 상정을 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육부 당국자를 만나서 심사 통과 요청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중학교 이제 신설이 계획돼 있다는 소식은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신설의 속도가 이렇게 붙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수요 예측 실패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한강 신도시 학교 용지가 지금 모두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더는 신도시 내 학교를 지을 학교 용지가 없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한강 신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이 입주 시기보다 많이 늦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 신설을 농어촌과 합산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교육부의 적극적인 그 입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 설립 문제가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방법들도 좀 고안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각급 기존의 학교를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시겠지만은 기존의 학교를 지금 뭐 특화시설인 특화교실을 없앤다든가 교무실을 줄인다든가 해서 일부는 또 중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지만 당장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뭐 단기간의 문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교통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늘어나는 인구만큼 지역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을 텐데 최근에 노선이 발표된 GTX 이제 광역 급행 철도와 관련해서 작년에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잖아요. 당시 내용과 현재 결정된 사안이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2020년 경기도 동서 연결 광역 급행철도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시하는 김포 그리고 부천, 서울을 관통해서 하남으로 가는 그런 광역 교통철도였습니다. 경기도 용역별과 비식값도 매우 양호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 발표를 보니까 뭐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은 김포, 부천 구간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사업을 믿고 입주하거나 분양받은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검단, 하남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이나 계양 지역도 이번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서울 연결이 좌절됐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만약에 이대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상당한 교통난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이제 김포 시민분들께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을 보통 하십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는 2기 신도시만 일양 경전철만 있습니다. 출퇴근 시 혼잡도를 보면은 285%까지 올라가고요. 출근 시간에 보면은 전철을 몇 번 보내고 난 뒤에야 빠듯하게 탈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혼잡을 넘어서 이거는 언젠가는 안전사고가 크게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 GTX 공청회 노선을 시민들은 김무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GTX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시민의지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국토부 항의 집회 오늘 갔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 청와대 민원 항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GTX 경기도 아닌 김포, 부천, 서울 하남 노선 원안 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지역사회의 에 대한 국가정책 신뢰도가
아주 땅에 추락한 실정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GTX 경기도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현재 결정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공청회 시에 발표된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6월 말에 확정 고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김포나 곰단 지역 또 하남 지역, 부천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내용을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4357님께서는 저는 김포 시민인데 올해 아이 학교 보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등하굣길이 무슨 전쟁터 같아요. 유치원도 보내기 어려웠는데 학교도 과밀학급. 정말 무슨 수를 좀 내야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7706님께서는 김포 골드라인은 타본 사람만 압니다. 교통 정리해 주시는 분도 따로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2-3번 꼭 보내고 나야만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과밀학급 문제 또 이 교통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기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습습후후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나가는 퀴즈를 듣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뾰로롱. 어제 열린 아카데미 주조연상 후보와 감독상 후보들이 받는 선물 보따리의 이름입니다. 오스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부상은 아닌데요.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2000년부터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2억 원 상당의 물품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선물 보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스웨그백. 1번 스웨그백이고요. 2번 주인백. 주인백. 개조심. 주인백. 자, 2번 주인백입니다. 3번 보기는 샤이니스백. 백. 현우백. 죄송합니다. 이거 신음을 너무 넣은 것 같네요. 자, 이게 샤이니 셜록에 나오는 도입 부분이죠. 자, 1번 스웨그백, 2번 주인백, 3번 샤이니스백.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도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스웩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헬스업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의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웩 있는 선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주조연상 후보와 감독상 후보들이 받는 선물 보따리의 이름 아시는 분들께서는 샵 0945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번 스웨그백, 2번 주인백, 3번 샤이니스백입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26일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서울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2021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 온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입니다. 네,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2021년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좀 유용한 프로그램과 청년 정책 정보를 소개하고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박람회로요.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총 12일간 온파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박람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은 뭐 대상이 따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청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고민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자기를 좀 탐색하고 예.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서 사이트 접속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분들 뭐 제 주변도 그렇고요. 제 후배들도 만나보면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혀 겪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 선배들이 해줬던 조언 같은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상담이 당장 아마 좀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onpark.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서 서울 청년 활력 박람회로 검색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저희가 제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신청도 없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청년 활력 박람회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청년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문제제기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서 지금껏 추진해 왔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청년 수당, 또 청년 마음이자 심리상담 서비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정책도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 청년들이 본인이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센터 5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 정책에 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청년들이 이번 활력 박람회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다양한 청년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위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 박람회는 종료되지만 정보 퐁퐁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청년 포스터를 통해서는 더 많은 청년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좀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버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생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여러분의 사연 또 퀴즈 정답 받고 있습니다. 이구사님, 최영진 아나운서 목소리가 아닌데요? 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예. 어제 저도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로서 방송을 들었더니 1주년이니까 축하 문자 보내달라 이런 얘기 최영진 아나운서가 많이 하던데 1주년 축하해줬더니 바로 도망갔습니다. 예, 휴가 내고 하루 어디 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들어왔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1072님. 이현웅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번 선물 드려도 되나요?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에서, 이제 조연상, 주연상 후보, 그리고 감독상 후보들이 받는 선물 보따리 이름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닌데요. 마케팅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스웨그백, 2번 주인백, 3번 샤이니스백.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저는 4번 할게요. I will be back.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이현웅입니다. 예!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요, 1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2023년 완공 예정이었던 광화문 앞 월대 복원을 예정보다 1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사 중인 광장을 원상 복구하려면 이미 공사비로 투입된 250억 원에 복구 비용까지 최소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 시장은 광장 역사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해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6입니다.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1.6%포인트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데요. 민간 소비는 1.1%포인트, 수출은 1.9%포인트, 수입은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 덕분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근데 완전히 경기가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민간 소비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94.5%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수치로는 성장한 것 같긴 한데 서민들 체감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2022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정대로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이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를 안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딱 잘라서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 통화가 아닌 일종의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거래소 규정을 정비해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2억 2천만입니다. 배우 윤여정도 받을 것이라고 알려진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오스카 스웨그백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케팅 업체 디스팅크티브 에셋이 아카데미 후보자 25명에게 주겠다고 마련한 20만 5천 달러 가치의 선물 가방이 아카데미 주관사와 전혀 상관이 없고 게다가 공짜도 아니었는데요. 모두가 승리자라는 이름의 이 가방을 받으면 세금 1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붙여둔 차주 혹시 보셨나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정말 보는 이들의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민폐 주차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주차와 관련된 교통법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교통법률 상담 단문 50원, 단문 10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예,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인 주차 이야기하기 앞서서 네. 잠깐 환기 좀 시키고 갈게요. 네네. 이 주차 문제 들어가면 아마 화가 좀 뻗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잠깐 우리 청취자분들 또 퀴즈도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예, 선물 드리는 시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퀴즈 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네, 들었습니다. 들으셨나요? 네네. 네, 아카데미 주 조연상 후보, 감독상 후보들이 받는 네네. 비공식 선물 보따리의 이름은 이라는 퀴즈였고요. 네네. 1번이 스웨그백, 네. 2번이 주인백, 네네. 3번이 샤이니스백. 요게 이제 네, 문제였어요. 질문은 어려운데 답은 좀 쉽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가요? 주셨고. 어떤 건지 딱 알 것 같으세요? 예, 또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한 몇 분 전에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좀 힌트를 그래도 하나 좀 얹어 주신다면. 그래도 좀 친근감 가는 백.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받는 거니까 네. 한국말은 아닌 외국말 중에서 그래도 좀 친근감 있는 단어? 정도? 그러면 샤이니스 백 아닌가요? 아닌가 보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정답이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 목소리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1072님. 제가 선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제작진이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 먼저 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차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설명한, 말씀드린 그 주차, 민폐 주차 혹시 보셨나요, 네. 사진? 네, 사진 많이 봤습니다. 이 사진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꾸준히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민폐 주차, 얌체 주차 뭐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네, 사실 아파트 도로,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당연히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는 곤란한 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고, 막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걸쳐서 주차했다라는 네. 부분은 주차관리업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승용차로 방해한 것입니다. 네.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무리 뭐 거기다가 써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네네.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형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주차장 통로를 막아버리거나 네네네. 뭐 주차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해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결국은 두 군데 걸쳐서 주차한 걸 넘어서 가지고 통로까지 막아버렸다. 네. 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형법 185조를 보면 일반 교통방해죄를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 육로를 송계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결국 이러한 통행로를 막아버린 것은 차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은 또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네.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 인천 송도 캠리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막아가지고 결국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일반 교통방해죄로 기소를 했고 예. 재판 단계에서 입주자 대표와 그리고 관리업체와 합의를 해가지고 처벌불원까지도 했는데도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건이 하나 더 있는데 자기가 주차를 못하니까 관리소장에게 한 대 주차 보장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불만을 가지고 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그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네네네. 처벌을 뭔가 아파트 단지 아니다 아니면은 여긴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딘가선가 들어서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좀 행동을 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를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데 말고 왜 네네.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소화전 옆처럼 네네. 주차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잘못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까지 말한 업무방해죄, 일반 교통방해죄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등 편의법상에 따라 가지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또 소화전, 정상적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뭐 옆에서 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소화전인데 네네네. 그거를 막 주차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진짜 더 큰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주변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네,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겠고 해외에서는 보니까 소화전 옆에 주차해 놓으면 불 났을 때 그냥 그 차 밀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도로교통법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방기본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소방 어떤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활용하는 데서 많이 소극적인데 그렇죠.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불법 주정차도 건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긴 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뭐 전기차 이제 주차하는 공간이라던가 네네. 경차 우선, 네, 뭐 맞습니다. 여성 운전자 우선 네. 이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뭐 문제는 없는 거죠?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아니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민폐 주차, 그러니까 얌체 주차의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거나 뭐 여성 노약자 보호구역에 주차한 것이나 경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나 다 주차 관리 업체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됩니다. 네네. 2306님께서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네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했다는 것은 그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 또 다만 이와 같은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소유 도로를 방해했다. 자기 땅이라고 방해했다가는 도리어 소유자가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소유 관계를 불문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뭐 주차 관련해서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 이상씩은 이 화나는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이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민폐 주차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사방에 다른 차량으로 에워싸 버리거나 뭐 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버리거나 네네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렇게 운전 못하게 하거나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되진 않는지 걱정도 됩니다. 문제가 되죠. 결국은 먼저 주차를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사람이 또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차량을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법 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 벌금형으로 도리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냥 차 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냥 기다려라라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1차적이고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가 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여도 안 된다면 주차 관리 업체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그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한다 하더라도 또 주차관리업체는 입주자의 눈치를 보니까 고소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 주차관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면 피해본 사람은 뭐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제3자도 고발은 할 수 있거든요. 직접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들은 판례, 실제 처벌받았다는 판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서 경찰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 안 받는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이 판례에 따라서 뭐 입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중주차에 대한 또 문제도 많습니다. 이중주차는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네, 이중주차 이제 통상적으로 이미 주차된 차 그 앞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우 수를 나눠봐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은데 이중주차했다. 이거는 민폐 주차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주차는 업무방해죄, 뭐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된데 통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하는 경우를 통상 이중주차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중주차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중주차 안 하면 주차를 못 하니까 허용되고는 있어요. 또
아파트 관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주차 시간 자체를 허용해가지고 안내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중주차가 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주차할 때는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짧은 시간 그리고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되고 또 주차할 때는 바퀴를 일렬로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는 사람이 잘못 밀다가 차가 그렇죠, 어디로 그렇죠. 굴러갈지도 모르니까요. 네네. 또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 놓으셔야 되고 기어는 중립을 해놔야지 이중주차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드린 정도는 철저히 본인이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뭐 바퀴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거나 네네. 아니면 힘을 좀 더 더 줘서 뭐 네네네. 이런 문제로 네네. 그 이중 주차한 차량을 움직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중주차 해놓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또 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네. 밀다가 본인이 그 차량 미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가지고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경우 수를 본다면 민 사람하고 그다음에 차를 세운 사람, 그다음에 그 주차 관리업체 이 세 사람이 사고에 대한 관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 사고든 부상 사고든 뭐 파손 사고든 난다 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래도 민 사람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한 사람 주차를 한다면 차 바퀴를 똑바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경사로에는 절대 주차 안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중주차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면 그다음으로 이중주차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뭐 경사로나 이중주차 사고가 빈번하다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안 했다면 그 주차 관리업체에게도 마지막으로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민 사람이 가장 잘못했고 네네. 그다음으로 주차한 사람 그다음에 관리업체 이런 순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 워낙 뭐 상황마다 또 달라지는 거라서 네, 일단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네네네. 같고요. 1880님. 50여 세대가 거주하는 4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외부 차량이 매월 한 번씩은 빌라 거주민들 보행 입구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하 주차장이나 빌라 외부에 주차를 따로 하라고 해도 계속 고집 피우고 불법 주차하는데 이럴 때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질문이죠. 예.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마찬가지로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외부 차량이 어떤 권한도 없이 지금 빌라의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 통행을 못하도록 했다.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 같은 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도 뭐 빌라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관여 못한다. 빌라 통로까지 우리가 관여 못한다.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만약에 뭐 매월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증거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모아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모아놔야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사실 그 주차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예. 주차하면 차가 못 빠지는 줄 몰랐다. 사람이 못 빠지는 줄 몰랐다.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라도 남긴 상태에서 그래도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그냥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버리는데 예. 지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부과 못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따른 일반 교통방해죄로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고 전과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자로 문콕 사고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주차 공간이 좁은 곳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많죠.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옆에 문을 열다가 차량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네. 문콕 사고의 경우에 처벌이 됩니까? 네, 문콕 사고. 이것이 보험 처리는 되는데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공교롭게. 보통 문콕 사고라는 것이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인데 네. 형법을 본다면 고의로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면 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손괴죄가 없어 처벌이 안 되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는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를 두고 있어요. 네.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운전자에 한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고 또 이제 사고 내고 도망가면 대물뺑소니 대인뺑소니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네. 이 문콕 사고도 가버렸기 때문에 대물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또 사고 미주치자는 주정차된 차가 분명하고 손괴만 한 것이 분명하다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처벌을 못하고 아하.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른다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2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마련은 돼 있는데 네.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문콕사고 민사사건이라고 경찰 신고해도 접수조차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건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156조를 개정을 해가서 만들었는데 그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 보니까 처벌할 수 없는데 지금 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은 보험 처리는 자동차의 사용, 그렇죠. 소유, 관리하는 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마련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과 같은 요건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도로교통법 156조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문콕이야 뭐 서로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끔은 좀 감정을 담아서 네네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런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4593님께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으면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구역에 오토바이가 있다. 네. 오토바이가 있어도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데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은 또 좀 봐야겠는데 네네. 법적으로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아마 4593님이 어디선가 이렇게 뭐 들으신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9827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네네. 아파트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전조등이 그 앞이 장애물에 대해서 빛을 비춰가지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확인도 시켜주고 잘 안 보이는 부분 비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불을 안 킨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한 1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사고 경위에 따라서 뭐 기본 과실이 주어지겠지만 불 안 킨 거, 전조등을 안 킨 거 그 자체로도 한 10% 정도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3976님, 주택가에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해 두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거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결국은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앞마당에 다른 사람 차량이 주차했다. 통상적으로는 그 전화번호 보고 차 빼달라 그러면 빼줍니다. 네네. 그럼 문제 안 되는데 이제 안 뺐을 때가 문제인데 그와 같이 안 뺀다면 특정 어떤 집에 대해서 그 집이 빌라 같이 큰 집이 아니라 개인 단독 주택 같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통로를 막았다라고 한다면 일반 교통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앱에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네. 주차 공간이 적은 옛날 아파트라서 가로로 이면 주차가 일상인 곳입니다. 네네. 기존 주차면 차량은 나갈 때 이면 주차 차량을 밀어서 옮기고 나가곤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누군가가 이 밀려난 차량을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과태료가 왕창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좀 억울하시기도 하겠네요.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떤 이중 주차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제 과태료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가지고 네. 내가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거 밝혀가지고 책임을 면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꼭 면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좀 어떻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또 주차 관련된 얘기 하다 보니까 약간 열이 올라오긴 하는데 열 식힐 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주년하고도 1위를 맞아서 오늘 스페셜 DJ 저 이현웅 웅디, 이현웅 아나운서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문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최영진 아나운서 휴가를 오늘만 갈 게 아니고 그냥 쭉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같은 시기에 저는 이제 어서옵쇼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또 이제 최영진 아나운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런칭을 했는데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거든요. 1주년 축하를 같이 못하는 약간 배 아픈 마음을 담아서 살짝 질투를 해봤습니다.
자, 1663님, 오늘 황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힘차게 들립니다. 슬라생 만세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떠나지만 응원 계속 하겠고요. 8527님, 이현웅 아나운서님, 저한테는 스웩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 약간 센스 있게 답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선물 받으실 수 있을지 그건 제작진 마음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6824님, 정답 1번 스웨그백. 윤여정 배우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상 받은 것도 자랑스럽긴 한데요. 저는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말들이 진짜 저한테도 너무 감명 깊어서 약간 좀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9431님, 정답 1번 스웨그백. 아침에 기사로 봤습니다. 근데 마약 성분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 선물을 주는 곳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만약에 들고 들어오려 그러면 또 다른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대로 정답은 1번 스웨그백이었고요. 저희 선물 받으실 분들은 추첨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한 번씩 방문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떠나가지만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샤이니의 셜록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